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 시황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 그죠? 샤넬, 루이비통 말씀드렸죠? 이 선거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다. 그죠?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지금이 어떻는지 따라서 어떤 주식판의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그죠? 지금이 어떤 장이 되게 어렵죠. 그러면 왜 어렵냐? 그죠? 왜 어려운지. 표면적으로는 결국은 누가 그랬어요? 빈살만이 그랬죠. 빈살만이 오펙을 통해서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오르니까 그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9월 FOMC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씩 보면요. 막 어떤 주식하는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한 척 하죠. 잘난 척 하죠. 어떻게? 야, 뭐, 파월이 비둘기인 줄 알았더만은 매파가 되고 아니면 뭐, 매둘기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랬니? 그랬니? 그랬구나. 경청을 하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은요? 딱 그까지야.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매였어. 그래서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둘기인데? 왜 맨데? 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말을 한 거를 어떤 요약을 해줘. 내가 알아듣기에.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이랬는데 이래서 이게 악재가 돼서 주식이 빠지는 거야. 서론 본론 결론 정리를 해줘. 밑도 끝도 없이 비둘기인 줄 알았더만 매였어.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기사, 뭐 한 줄 대충 읽고, 그죠? 그게 전부인 양, 이해한 양 떠들고. 그런데 주식은 몰빵을 해놨대. 앞뒤가 안 맞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그랬죠? 참아야 된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9월 FOMC를 무조건 확인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파월에 발언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다. 왜? 그 전에 먼저 빈살만이 한 번 던져뒀으니까, 하도를 던져줬다. 그러면 파월이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를 봐야 한다. 그죠? 그래서 9월 FOMC를 보자. 그때까지는 방어적으로 가는 게 우선이다. 근데 그 이후에 FOMC가 끝났죠. 파월에 발언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방장이 혼자서 자기 생각을 막 떠드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 실력이 되려고 하면요. 본인이 먼저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리고 방장은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구나. 그럼 방장이 생각하는 거랑 나랑 생각하는 거 왜 틀리지? 똑같이 파월의 발언을 듣고 나는 이래 해석했는데 쟤는 왜 저래 해석했을까? 그럼 물어보는 거죠. 방장아, 너 생각을 이야기해다오. 그죠? 그러면 방장이, 아, 나는 이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공부라는 거죠. 왜 자꾸 사지 마라, 주식 사지 마라 계속 반복하고 기다려야 된다 했느냐? 저는 파월의 발언을 해석을 할 때 이랬습니다. 그전에는 사우디에, 오펙에, 빈살만에 악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파월이 어땠어요? 골디락스. 아주 잘 돌아간다. 무난하다. 경착륙, 그게 뭐예요? 경착륙이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려해 본 적도 없어요. 연착륙 당연한 거고 골디락스. 근데 무슨?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4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9월 달은 당연히 동결되고 상황 봐갖고 11월 달에도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오펙의 감산 이전까지의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시장도 막 올랐죠. 이 내년에 꿈과 희망을 받기 때문에. 주식이란 거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 했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은 올라요. 근데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으면 주식은 떨어져요. 그게 기본 원리죠. 그런데 FOMC 때 파월이 뭐라 그랬죠? 바뀌어버렸죠. 왜? 유가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한 번쯤은 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5.5에서 5.75가 되겠죠.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2단계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단계였는데 지금 2단계래요. 2단계 뭐죠? 0.25, 0.25, 0.5가 떨어지는 거죠. 내년 한 해 동안. 그러면 내년 2024년 연말까지 금리 인하 2번 하고 마지막 종착역에는 금리가 얼마 돼요? 5.25가 되는 거예요. 5.25. 이 5.25 고금리가 계속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견디네요? 미국은 달러 찍은 거 견디내겠죠. 24개 대형 은행을 스트레스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견디낸다.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다. 근데 미국은 견디는데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견디낼까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는 견디낼까요? 그럼 개인들이 신용이 20조인데 돈 빌려서 하는데 이 금리가 유지되는데 11월 달에 금리를 또 올리면 신용 미수도 이자도 오르겠죠. 시중 대출금리도 오르겠죠. 고금리가 지속되죠. 그럼 기업은 돈을 많이 버나요? 많은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좋아서 주식이 오를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 어떤 뭐 추석 센다고 추석 뭐 자금이 빠져나가네 어쩌네 막 그거는요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만큼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타가 어떤 전업이 어떤 주업인 사람이 많으니까 분명히 영향은 미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추석 이후는 좋냐? 봐야 되겠죠. 그럼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 맞춰 나가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좋죠. 좋은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 좋은 게 하나가 나올지 나쁜 게 하나가 더 나올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내가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게 주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점쟁이처럼 뭐 미래 예언해가지고 몰빵 확 찍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해요? 힘들죠. 힘든 모든 원인은 어디서 출발했다? 금리가 아니죠. 파월이 아니죠. 9월 FOMC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유발한 거는 결국 뭐다? 사우디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연준을 봐야 돼요? 주식시장 봐야 돼요? FOMC 봐야 돼요? 결국 뭘 봐야 돼요? 정답은 사우디에 있죠. 유가. 그러면 미국이 사우디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거기에 보고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주식을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나갈 때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바둑을 한 수 한 수 뜨듯이요.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바둑을 두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 바둑을 두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언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바둑 자치 얘가 한 수 뜨면 내가 한 수 뜨고 한 수 뜨면 한 수 뜨고 하면서 그 판이 쭉 전개돼 나가는 거를 보면서 내가 발을 뺄지 배팅을 더 할지 추매를 할지 매도를 할지 계속 지켜볼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요, 유가가 막 90불을 돌파하고 90 뭐 1불 2불에서 곧 100불을 돌파할 것 같이 막 어지럽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이든이 꼬랑지 내렸죠. 왜? 이 상태면 자기는 질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어느 누가 나와도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꼬랑지 내렸죠. 무슨 꼬랑지 내렸어요? 전 세계에서 바이든을 가장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대한 사람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인데 그만큼 기분 나쁜데. 근데 최근에 근래에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전략을 바꿨죠. 뜬금없이 사우디를 어떻게 했어요? 동맹국으로 격상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빈살만 입장에서는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해올까? 제가 내한테 한 걸음 다가와서 오른쪽으로 스트레이트를 날리면 나는 그 스트레이트를 피하고 왼손으로 받아치겠다. 딱 전략을 세워뒀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가가지고 오른손을 내미는 척 하다가 반갑습니다 하고 막 악수를 하는 거예요. 빈살만 입장에서 이거 뭐야? 뻥 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래요. 사우디는 우리의 우방이고 친구다. 만일 사우디는 우리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겠다.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와 동등하게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주겠다. 공격을 하겠다. 그게 뭐다? 동맹국이죠. 우방, 동맹국. 틀린 거죠. 우방, 친한 사이, 동맹국, 죽고 목숨을 같이 하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죠? 국방력을 같이 하는. 근데 사우디한테 뜬금없이 동맹국으로 격상을 해주겠대요. 사우디가 돈도 많고 모든 것도 다 좋은데 사우디의 단점은 딱 하나. 불안해요, 불안. 또 왕족 사회죠, 왕족. 왕족 사회다 보니까 언제 아랍의 봄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함, 내전, 이런 게 있어요. 또 사우디의 국방부 어떤 순애들은 대부분 다 왕족들이죠. 왕족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장군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장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대군을 데리고 최신 무기를 타고 가서 테러 분자 몇 명 소탕하러 갔다가 탱크가 뭐고 다 뺏기고 겨우 도망오는 이게 당나라 부대죠. 그만큼 군사력이나 이런 게 열악한데 이거를 미국이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가뜩이나 빈살만이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미국이 이란을 풀어주려고 그러죠. 이란의 어떤 모든 걸, 이란의 어떤 핵에 대한 집착,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을 어떤 석유도 마음대로 못 팔게 발목을 탁 족쇄를 채워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지 마음대로 석유 펑펑 퍼가지고 비싼 가격에 막 팔고 부를 축적하고 아주 행복했는데 이란을 풀어주면 사우디가 또 힘들겠죠. 수니파, 시아파 어떤 전쟁, 싸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 전쟁, 경제 전쟁 그런 측면에서 빈살만이 힘든데 이게 갑자기 바이든이 우호적으로 확 돌아서 동맹국 격상해 주니까 그 다음 수순은 뭐다? 빈살만이 하답을 해야 되겠죠. 바이든이 일단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할지. 바이든이 손을 내밀었는데 빈살만이 갑자기 찌 하면서 싸움으로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거예요. 흐름을. 지금은 딱 그 단계. 그래서 뭐라고 하죠? 현금 들고 주식 사고 싶은 거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기다려라. 지금은요, 보는 거예요. 뭘 봐? 빈살만의 반응을 보는 거죠. 바이든이 동맹국으로 격상! 그러니까 빈살만이 어떤 식으로 응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주식을 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사러 들어갑시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현재의 위치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면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주식시장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거에는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경착륙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안 좋고 하면 과거에는 바이오들이 확 올랐어요. 왜? 한 번이죠. 투기. 신약 개발해가지고 항암제 개발했어. 막 팔아먹고 이런 거는 경기하고 무관하잖아요. 암 환자들이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막 늘어나도 줄어들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바이오들이 팍 설쳤죠.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팍 얹고 게임주는 대표적인 내수주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장 테마가 중입자 가속기, 그러니까 꿈의 암 치료기, 막 이런 게 막 테마가 날 때요. 근데 그 속에 항암제, 바이오, 이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게임, 개판이죠. 게임의 최고 큰 시장이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엉망인데 견디네요? 팔릴까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뭐 게임에 현질을 막 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뭐죠? 물론 이재명 어떤 대표의 구속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죠? 지금 뭐 한동훈 테마다 무슨 이낙연 테마다 정치주들이 막 판을 치죠.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마땅히 갈 게 없고 그러니까 또 설치는 거예요. 정치주들이. 그만큼 지금 장이 이제 혼란스럽죠. 그러면요,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중국은요, 앞전에도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죠. 중국은 끝났다 봐야 돼요. 메리트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언론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중국은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축통화를 도전하고 꿈꾸는 나라가 미국에서 살려준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미국은 절대 용납 못하는 걸 딱 하나. 기축통화 도전하면 그건 처절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제2의 중국을 안 만드니까 그건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안 된다. 최근 18개월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이 중국의 어떤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들 돈이 그전 한 250조 정도 빠져나갔어요. 막 무차별적으로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그죠? 대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래요? 자국민들한테, 기관들한테 주식 팔지 말라고 계속 엄포를 넣었죠. 그럼 뭐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초토화된 거예요. 끝났다 봐요. 중국이라는 이 시장의 최대 장점 뭐죠? 세계 공장이었죠. 그 세계 공장의 지위를 누가 줬어요? 미국이 줬죠. 미국이 왜 줬어요? 그죠? 세계 경제의 25%를 좌지우지하는 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준 권리를 미국이 지금 회수하니까 중국이 엉망이 된 거죠. 중국이 잘하는 건 뭐예요? 중국이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었죠. 인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인구가 많다는 건 뭐죠? 시장이 크다. 또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런데 막상 중국이라는 나라를 키워두니까 주인을 물려고 하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 공장을 지어서 일을 맡겨보니까 전 세계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중화사상.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세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돈다. 중화사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암만 부가 축적되고 어쩌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문화죠. 생각. 중국인들이 질서 안 지키는 거. 그런 거는 뭐 줄 안 서는 거. 이미 알려졌듯이. 돌변하죠.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는 간이고 쓰레기가 다 빼주다가 거기에서 철수할 때는 거지 만들어서 잘라버리죠. 쫓아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많은 기업이 경험을 한 거죠. 우리나라 롯데마트, 이마트가 그거 들어갔다가 철수할 때는 완전히 90% 다 털리고 거지 돼서 나오듯이 그걸 세상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중국은 안 돼.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계의 인구 1위 국가는 영원불멸, 당연히 중국이라 생각했죠. 제가 한참 클 때는 10억 인구였는데 지금은 14억 인구죠. 그런데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있죠. 공식적으로 집계해가지고 1등 국가. 그 1등 국가가 어디죠? 네? 인도. 그렇죠. 인도가 지금 1위죠. 인도가 1위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세상은 갑자기 중국이 죽고 어디가 급부상해요? 세상의 중심은 중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노동시장 세계 공장을 자처하는 데는 지금 인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흐름이. 그러면 우리가요, 과거에 중국이 막 개방하고 급부상할 때 중국에 빨리 진출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물론 그때 화장품 이런 회사들도 막 100배씩 성장을 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후에 바뀌었죠. 지금 중국이요, 한 10년 전에 지금 인도가 한 10년, 그때 중국의 초창기 경제가 확 살아나는 그 초창기 모습하고 똑같아요, 인도가.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중심은 인도다. 인도를 장악하고 인도에 진출해가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시대, 성장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빨리 삼성도 움직이는 거죠. 중국을 손절하고 그 거대한 중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을 편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인도를 빠르게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엄청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막 개척하고 만들고 있죠. 지금요, 어찌 보면요, 저도 우리 지금 어떤 시장을,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부정적으로 어둡게 안 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 시장을 잃었잖아요. 그 거대한 시장. 중국 시장을 잃었고, 어떤 반도체의 대부분을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반도체도 어렵고 힘들어지고 안 좋고, 우리 경제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인도에서 그 희망을 보는 거예요. 중국은 몰락을 하고 중국은 손절하기를 잘했어. 지금 빨리, 얼마만큼 빨리 인도를 가서 인도를 장악하느냐. 이게 가장 큰 미래다, 이벤트다. 근데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는요, 인도가 알아서 우리를 좋아해줘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 마음에 들어. 이 애랑 사귀고 싶어. 근데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번 주세요. 사귈래요? 놀랍죠?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는 1이라면요, 인도가 우리한테 99를 주면서 막 어떤 대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축복받으니.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가 깔려 있죠. 누구 하나가 한 가지 원인이 그런 거는 쉽게 사그라들거든요. 한 가지 때문에 좋다 하면 그 한 가지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죠. 그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등 국가가 이제는 인도가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인도가 앞으로는 계속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1등을 할 것 같아요. 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죠?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상이죠. 앞으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국 역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어때요?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예요. 14억 인구가 넘는데 그 절반이 30대 이하.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시장은 더 크게 포화가 되겠죠. 그만큼 큰 시장이다. 그런데요, 뭐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국경을 또 맞닿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요, 그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동안도 항상 분쟁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분쟁이 있기는 있었어도 서로가 그냥 자중하고 적당히 이래 했는데 인도는 계속 머물러 있는데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죠. 그죠? 기축통화를 넘볼 만큼 급성장을 하고 하니까 가뜩이나 중화사상으로 기고만장하는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이 주변 국가 인도를 더 깔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하고 인도하고 맞닥뜨려 있는 국경지대 그 갈완 계곡이라고 있어요. 이 갈완 계곡 국경지대에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한번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뭐 옛날에 보면 뭐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 하듯이.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국경에서 싸울 때는요, 실제 총 들고 안 싸워요. 총 들고 싸운다는 거는 전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싸우기는 싸우되 적당히 그냥 뭐 주먹질 한 요 정도로 싸우다 끝내고 아니면 말싸움 이 정도였는데 그때 갈완 계곡이라는 여기에서 중국과 인도가 싸웠는데 그때 인도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자세히 기억나는데 한 60몇 명 이래 죽어요. 근데 무기 들고 총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 많이 죽어? 근데 여기서 보통 보면 주먹질하고 막 치고받고 해가 보통 이래 하고 부상자가 막 속출하고 끝나고 이래 되는데 그때는요, 중국 군인들이 무슨 조폭처럼 이런 강목이 있으면 이런 강목으로 때려 패는 게 아니고 이 강목에 막 못을 박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런 막 이제 조폭들이 쓰는 그런 흉기를 만든 거예요. 나무 강목에 못을 막 세리 박아가 흉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을 죽 패니까 안 죽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 식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인도에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인도가 덜끄럽고 일나니까 인도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되겠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단절을 해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인도가 중국하고 어떤 우호적이었어요. 왜? 중국이 그만큼 큰 시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좋은 게 좋다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넘어갔는데, 그 갈란 계곡 사고는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고 비참하게 죽은 거죠. 못을 박은 이런 강목에 맞아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이대로 뒀다가는 이 내란이 나겠다 싶으니까 과감한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중국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중국은 이제는 차단, 중국은 끝, 중국은 없어.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그때 중국을 차단하면서 취한 조치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을 해줘요. 국민들의 여론을 좀 약간 바꾸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 사람들이 뭐 어떤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거든요. 좋아했어요. 우리가 인도 하면 뭐죠? 카레. 그죠? 인도 하면 카레 생각나시죠? 우리 국민들 카레 얼마나 잘 먹어요. 그냥 일상화 됐죠. 뭐 삼분 카레, 오뚜기 카레, 뭐 그런 하듯이. 그 어떤 당연하다시피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이 됐어요. 카레라는 거. 인도의 뭐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만큼 친근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특정 국가가 우리나라 김치를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기 나라 음식인 것처럼 막 먹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 생각이 드나요? 와, 저 나라 사람들은 김치 진짜 좋아하네. 괜히 좀 잘해주고 싶고 뭔가 친근감이 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카레 문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이런 게 생겼는데 중국 때문에 중국이 밉다 보니까 한국한테 더 잘해준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또 사이가 계속 안 좋으니까 역사적으로 다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그전 한 중국하고 어떤 그래 되고 나서 우리한테 점점 더 잘해주고 그 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을 하고 그 인도의 대표적인 대학에서 그 한국어 학과를 이제 개설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해 학생을 모집을 하니까 경쟁률이 한 3,000대 1 넘었다고 저 그 당시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뽑으면 3,000명이 몰려든 거죠. 그래 엄청난 어떤 그런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 인도 그 내부에서도 어떤 뉴스에 날렸대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인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하면요. 인도를 표현할 때는요. 인도 스스로가 인도를 표현할 때는 그 발리우드라고 그래요. 발리우드. 발리우드란 말은 인도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단적으로 탁 표현해 주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 특징이 춤, 노래, 그 다음에 감성이란 말이요. 뭐 마음이 짠한 거, 어떤 심금을 울린다, 뭐 일종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어떤 거에서 춤과 노래가 없다? 이거는 상상을 못 해요. 인도 사람들은.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춤과 노래가. 모든 게 다 드라마든, 영화든, 뭐, 노래, 뭐, 모든 거에서 춤과 노래는 항상 일상화되어 있다. 그만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흔히 표현할 때 뭐라 하느냐. 국중가무라 그러거든요. 국중가무. 처음 들어봤어요? 연식이 차이가 나네요. 국중가무. 그러니까 어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그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도도 춤과 노래 감성. 그게 발리우드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닮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인도 시장에서 한때, 우리는 또 지금 한참 기억도 없는데, 그죠? 오징어 게임, 태양의 후예, 이런 것들이 완전 대박을 쳤어요. 인도 시장에. 대박을 치는데, 인도의 어떤 발리우드를 대표하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약간 특이하다 생겼어. 이상한 현상이다. 왜? 오징어 게임, 태양의 후예, 이 드라마 특성상 이 안에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안 나오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없는데 이 드라마가 왜 히트를 쳐? 그러니까 인도의 이 사람들도 의아해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인도에서 빨리 자리 잡니다. 왜? 인도의 인구 절반은 30대 이하라 그랬죠. 젊다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크면서 뭘 봤어요? K-팝을 본 거죠. K-팝을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따라 부르면서 그 세대가 자라다 보니까 얘네들이 드라마를 보고 K-팝 스타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자연히 한식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우리가 오뚜기 카레, 그죠? 3분 카레 막 먹듯이 인도 시장에서도요, 한식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판매되는 한식 전체의 소비인의 대부분은 인도 자국민들이 먹는데요. 그만큼 한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죠. 드라마를 보고 어릴 때부터 크면서 나도 저래 되고 싶어. 나도 한식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 한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가 자연히 머릿속에 침식해 있는 거죠.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되면서 사회 취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상표,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최고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요,
어떤 브랜드 가치로 따져봤을 때 식품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식품 브랜드 상품, 이게 뭐냐면요. 약간 보면 전혀 의외예요. 뭐? 고려산삼. 고려산삼이라는 이 단어가 최고의 브랜드. 어떤 우리가 의약품이나 식품을 할 때 뭐 건강식품, 몸에 좋은 식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믿을 수 있다. 건강식품이다. 최고의 브랜드다. 이 선물은, 이 제품은 가장 완벽한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약이다. 그 표현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려산삼 이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저도 이 인도라는 이 시장 어떤 문화 정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싶은 것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고려산삼이라는 이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그죠? 장내산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떤 산삼 씨를 배양을 해서 산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가 막 먹는 거. 그거 장내산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내산삼이란 말의 뜻은 어떤 산삼이나 인삼을 밭에 씹으면 1년, 2년 따라서 마디가 생기고 이걸 내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내라는 말은 이 내두가 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내산삼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쓰는 중국인들의 말이래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을 때는 장내산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그죠? 그 산양산삼 이래 해야 된대요. 국산은 산양산삼, 중국은 장내산삼. 근데 인도에서는 최고의 찬사가 고려산삼.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 보면 앞으로 인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그죠?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빨리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도에 진출해서 빨리 진출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늦게 진출한 기업은 돈을 못 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재는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괜찮다. 보는 거죠. 왜? 세상이 도와주고 인도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비를 넘기자. 그리고 지금은 뭐다? 사우디를 봐야 된다. 사우디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배팅을 할지 기다릴지 결정을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정치 테마, 예. 그 질문하신 거, 그거는 좀 이따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 시향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